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바닥을 쉽게 탈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1975년도에 우리나라에 나왔던 영화인데 제목이 참 좋습니다. 바보들의 행진. 오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의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30포인트 정도 밀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건가요? 우리나라가 원인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때문에 다른 데도 같이 밀렸어요. 나스닥 선물도 밀리고, 그리고 일본 시장도 밀리고, 중국만 따로 갔는데, 중국은 위안화가 갑자기 10시에 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상승폭이 이 정도로 반응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1시 넘어서 나왔던 매도는 뭔가 겁에 질린 듯한, 아니면은 반대 매매, 그런 게 또 나온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코스닥 쪽에 특정 종목에 매도가 집중되는 듯한 그런 게 나타났어요. 웬만하면은 이제는 좀 그런 게 안 나올 때가 됐는데, 지금 오늘도 너무 어이없게 나왔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기관 쪽에서 이렇게 매도 흐름을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매도가 한 4-5번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외국인의 선물은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매도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선물보다는 기관의 매도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온 거는 코스피 시장이에요. 근데 코스피 시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선물이 밀리니까 코스닥이 같이 밀린 게 아닌가. 그래서 또 이렇게 손절매인지 반대매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매도가 쏟아진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나스닥 선물도 빠졌다가 다시 약간 올라왔고, 환율은 또 올랐다가 지금 우리나라 환율은 다시 내려오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사실 전혀 그렇게 움직일 만한 게 없었는데, 하여튼 위안화가 갑자기 뛰었다. 그게 악재였습니다, 일단. 뉴스를 보면 어제 독일의 GfK 6월 소비자 신뢰는 마이너스 26으로 지난번과 크게 변하지는 않았고요. 1분기 성장률은 분기로 0.2%, 독일이 0.2% 플러스가 나왔어요. 연간으로는 3.8% 성장을 했다. 프랑스의 5월 소비자 신뢰는 86이 나왔는데 지난번 87하고 크게 변화가 없고, 4월 실업수당 청구 요게 보니까 좀 많이 증가했어요. 14,000명 정도. 지난번에는 마이너스 11,000명이었는데, 그리고 스페인의 4월 생산자 물가는 분기로 45%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시고, 멕시코의 4월 무역 수지는 이 18억 달러 정도가 적자가 나왔어요. 근데 물론 이게 그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1분기 성장률이 멕시코도 1% 성장으로 나왔다. 이게 연간으로 따지면 1.8%. 그리고 미국의 MBA 30년 모기지 신청이 마이너스 1.2% 감소했다고 나왔는데 지난번에는 마이너스 11%였죠. 그리고 금리도 5.46으로 지금 2주 연속 빠지는 거예요. 이게 5.53에서 5.49, 5.36 이렇게 5.46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4월 내구재 주문은 월간으로 0.4% 증가를 했고, 비국방제 자본재, 비국방 자본재는 월간으로 0.3% 증가를 했고, 항공기를 제외한 비방산품 요거 주문도 0.3% 증가를 했다. 크게 나쁘지는 않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의 4월 생산자 물가는 월간으로 또 6.3%가 지난번에는 5.9% 올랐는데 또 6.3% 올랐어요. 지금 분기로는 31.5%가 올랐다. 그리고 어제 미국의 5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지난번 2년물 입찰 때도 금리가 내렸는데 이 5년물도 금리가 내렸어요. 2.736이 나왔습니다. 2.785에서. 조금 있으면 연준이 채권을 지금 시장에 쏟아낼 거잖아요. 물론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것만 하겠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QT를 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장기물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이 단기물, 중기물 이런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거죠. 국채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뉴스에 미국이 러시아 채무 상환 유예
요거 25일 날 종료되는데 요거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장 6월 23일, 24일 날 4억 달러 정도의 채무 상환이 있는데 요거 못할 것 같다. 근데 러시아 쪽에서는 루블화로 변제하겠다. 우린 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디폴트 나는 거죠. 네. 그리고 러시아 내 영업 중단을 하고 있던 나이키가 최대 가맹점과 계약 갱신을 중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면 철수를 할 것처럼 그렇게 나왔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흑해를 봉쇄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쪽 오데사에서 지금 이 곡물 수송선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 나오게 막고 있는데 서방의 제재를 일부 해제해주면 이거 인도주의적인 이거 통로를 개방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협상하자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귀래 여기 그 바다에 떠 있는 그 쥐래 같은 귀래라고 얘기하는데 그 러시아 쪽에서도 바다에다 너무 많이 띄어놨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너무 많이 띄어놨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없애야만 배가 나오는 건데 이거 하려면 또 시간이 또 걸리죠. 네. 하여튼 뭐 지금 협상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헨리 키신저도 이번에 그 다보스 포럼에 나와 가지고 러시아가 일부 지금 빼앗긴 영토를 포기를 하고 한 2개월 안에 평화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네. 나이가 너무 많기는 한데 이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여론이 77% 정도가 빼앗긴 국토를 되찾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런 거를 보면 우리나라도 생각이 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서방의 지원이 없으면 전쟁을 지속할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서방 쪽에서 빼앗긴 영토를 포기하고서라도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영토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예. 그렇고 그리고 러시아 의회가 군 그 연령 상한 제한을 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지금 러시아 사람들 40세까지만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40세를 없애가지고 예. 지금 이런 걸 보면은 뭔가 병력에 큰 손실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대규모 징집을 할 것처럼 하여튼 그런 뉴스인 거죠. 네. 그리고 러시아 푸틴이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그리고 연금을 10% 인상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지금 자국 내 불만을 조금 이렇게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미국의 그 기후특사가 우크라이나 전쟁 핑계로 지금 석유 기반 시설 이런 거 건설하는 거 반대한다. 이게 지금 현재 환경 문제가 시급한데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어제 제가 한번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의 그 휘발유 부탄 들어가는 휘발유. 네. 그리고 미국의 모비우스 캐피탈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은 현금을 보유하는 게 맞는데 한 달이나 2달 안에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놓칠 수 없는 기회.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는 바닥이다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가 바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그 펀드나 어떤 기관 운용자들이 돈을 투입을 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약간 올라오는 듯한 그런 사람들이 시장을 조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기회가 올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연준 그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두어 차례 0.5% 인상을 해야 되고 뭐 와다에서 중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긴축으로 바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신속하게 이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거보다 미 의회 예상국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올해 연간 인플레를 4.7%를 전망을 했어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2023년까지 목표하는 2%보다 크게 높아져 있는 상회하는 그런 인플레가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플레이션 정점은 도달한 것 같다라고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1.9%를 예상을 했는데 연준이 지금 중립금리로 제시하고 있는 게 2.25에서 2.5%인데 그거보다 더 낮은 금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0.5%씩 두어 번 올리면 지금 1%니까 2%가 되는 거죠. 2%. 그럼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사실 이 연준에서도 얘기하지만 연준 회의록에도 나왔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서 물가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더 올릴지 안 올릴지는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 2% 정도가 예, 올해 상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올해 미국 성장률을 3.1%로 제시를 했고 내년은 2.2%, 내후년은 1.5%로 상향했어요. 네. 그리고 애플이 직원 급여를 10% 인상을 하고 최저 시급을 22달러로 22달러 이상으로 만들겠다. 얼마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최저 시급을 22달러로 지금 바이든은 15달러로 얘기를 했죠. 미국 정부 그거를 최저 시급을 22달러면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네.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일단 비용이 자꾸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오늘 금리가 1.5에서 1.75로 0.25% 인상이 있었고요. 뭐 특별하게 언급된 부분은 없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는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그거보다 지금 물가를 더 걱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가가 4.5%를 제시를 했어요. 예. 크게 상향된 겁니다 또.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금리가 연말에 2.25에서 2.5%가 적절할 것 같다. 앞으로 한 두세 차례 정도 금리를 더 올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뉴스는 9시 45분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 하락이 금리 인상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 발언 나온 것 때문에 더 빠졌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도 금리를 13%로 올렸는데 한 번에 1.5%로 올렸어요. 네. 나이지리아. 예. 올렸고 중국에서 나온 뉴스, 이게 중국에서 나온 뉴스라기보다는 중국의 내용인데 미국 언론 통해서 나왔어요.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보도한 내용들인데 지금 중국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어요. 뭐 갑작스럽게 국무회의, 상무회의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23일도 했고 25일도 했다라는 얘기죠. 그때 리커창 총리가 나와서 한 얘기가 지금 현재 중국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근데 리커창 총리는 은퇴를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은퇴를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된다?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나온 거는 5월 대출을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반드시 늘려야 한다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2분기는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요거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 리커창 총리는 코로나 봉쇄도 중요하지만 경제 이거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좀 지금은 중국이 얼마 전에 이달 초였지 않습니까? 강력한 코로나 봉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견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세력을 단호히 응징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리커창 총리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많은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 리커창 세력과 시진핑 세력이 충돌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정도로 루머가 돌고 있어요. 네.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의심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리커창 총리가 외국계 기업 30개랑 대표자들하고 자담회 이런 거를 했는데 뭐 유럽 상공회의소는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23%가 철수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애플도 그랬지만 동남아시아나 인도 쪽으로 공장을 옮기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 기업들이 이탈하는 거 이거 막아야 되는데 이거 막으려면 이 리커창의 정책이 더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쪽에서 나왔는데 제로 코로나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늘려라고 했더니 또 리커창은 백신 접종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뉴스는 지금 23일부터 회의를 했으니까 24일부터 뉴스가 나왔어요. 그 뉴스들이 막 나오고 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데 오늘 10시에 위안화는 왜 뛰었냐 하는 겁니다. 근데 뛰는 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뛰었어요. 물론 이제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오늘 전체적으로 움직인 폭은 좀 큰데 그때 당시에 뛰었던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상해 시장이 아침에 10시 반에 개장을 하고 0.7% 마이너스 정도까지 내려가다가 금세 올라와 버렸거든요.
11시 정도에 금세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점심시간 들어갈 때 이미 플러스였고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도 플러스가 계속 유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매도가 아주 겁나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었다. 네.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몇 개 섹터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어느 쪽이 좋아 보이시나요? 오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지금 반도체 지원 법안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지금 외국 기업들 다 떠난다고. 네. 삼성전자가 제일 좋아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에 투자할 시기다라고 모건 스탠리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많이 빠졌어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스마트폰을 감산한다고 얘기를 했고, 뭐, 오더컷이라고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뭐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4월 달에 마이너스 34%또 줄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 그쪽 점유율이 삼성은 올랐는데, 하이닉스는 떨어졌다 해가지고, 오늘 하이닉스가 매도가 많았어요. 외국인이 100만 주, 기관이 100만 주, 거의 200만 주가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전기전자 매도는 거의 하이닉스에 집중됐다. 예. 반도체보다는 지금 은행주, 금융주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금리가 뭐 올라가는 시기니까 당연히 그쪽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조선을 저는 지금 코스피 업종 중에서는 조선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선이 중국과의 어떤 그런 거에서 가장 단절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선이 차라리 낫다. 경기 침체가 와서 원자재 가격 떨어지면 조선한테는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선이 낫고 그 다음이 화학이에요. 화학. 오늘 뭐 태양광 쪽이 좀 올랐는데 화학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DDR5 관련돼서 DDR5를 쓸 그 CPU들 그것들이 하나둘씩 인텔도 공개하고 AMD도 공개하고 엔비디아도 공개를 하니까 그쪽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쪽이 지금 한 이틀째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저께 나온 뉴스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산업용 메타버스를 공개한다고 했어요. 네. 이제 세상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데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그런 그런 공장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많아요. 네. 미래 그 SF 영화 중에서 그런 게 많은데 메타버스를 산업용에 적용한다라는 얘기는 공장이 로봇이 있고 그걸 집에서 사람이 조종을 한다라는 얘기죠. 메타버스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현재 가장 그 미국에서 성장이 빠른 산업이 클라우드거든요. 클라우드. 예, 모든 산업이 이제 그쪽으로 다 거쳐야만이 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클라우드의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번에 스노우플레이크도 매출이 85%가 증가를 했어요. 그 회사가 작년에 뭐 100%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이번에 85%뭐 실망감이다 이렇게 해서 빠졌다고 하는데 클라우드의 이 증가하는 속도는 상당히 빠르거든요. 클라우드 증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되려면 통신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집에서 로봇 조종하는데 이게 통신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 통신 때문에 지금 뭐 양자 뭐 컴퓨터 뭐 이런 거 양자 통신 뭐 이런 거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이 공장 자동화예요. 공장 자동화. 산업용 로봇. 지금 우리는 그 삼성하고 LG 쪽에서 로봇 관련돼서 뭔가 제품을 출시한다 이런 거 아니면은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화 로봇 유통에서 사용되는 그런 물류 로봇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물론 들어가야 되고 공장에 이제 임금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사람을 쓰기가 어려워질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번 기회에 기업들이 아예 공장을 자동화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또 로봇으로 교체를 해버린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물론 뭐 테라나 루나 때문에 폭락해가지고 너무 싸 보이니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 나왔던 그런 얘기들이 빌미가 될 수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에는 메타버스가 거의 장악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메타버스와 그리고 최근에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주식이 산업용 로봇, 공장 자동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어제 제가 권유했던 라온테크라는 주식, 그 주식이 그런 주식이고, 그리고 큐렉소라고 내가 권했던 주식, 그것도 그 로봇, 예, 의료용이지만 로봇이었고, 네.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으로 완전히 이제 가야겠다. 지금 최근에 주식을 선택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쪽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을 보고. 예.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도대체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오늘 제가 예전에 작년에 올해 가장 좀 기대하고 있는 주식이 QSI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주식이 오늘 20%가 빠졌습니다. 미래에셋 창고에서 44만 주 매도가 나왔는데 44만 주면 거의 5%예요. 예. 근데 이 대주주 쪽에 이게 등록된 5%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44만 주 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고된 것도 없고 이 개인이냐 하는 거죠. 예. 이런 매도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시장에서 받아낼 수 있는 물량을 넘어서서 매도가 나오는 거 이게 악성 매물 상당히 안 좋은 매도인데 이런 매도가 오늘 종목별로 너무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바닥입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